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순방 외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연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며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연대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일이 반응할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자제했지만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신상 공개 뒤 처음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전주환은 자신이 진짜 미친 짓을 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명대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은 오는 27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60살 이상 고위험군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한 가운데 1%포인트 인상하는 울트라 스텝 단행 전망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러시아 점령지에서 정식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가 오는 23일부터 실시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힘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경고했고 미국 등 서방은 사기투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자유를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재정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를 돕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첫날 185개 회원국 가운데 10번째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11분 정도 이어진 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와 연대였습니다. 자유가 21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류가 직면한 세계의 위기는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엔과 국제사회가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한국의 성장을 예로 들며 재정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연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자 복지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연설에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나 비핵화 관련 국제사회 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은 이례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설한 연단과 가깝게 두 번째 줄에 위치한 북한 대표부 자리는 비어 있었는데 북한의 순서는 일반 토의 맨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입니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참모들과 함께 유엔 총회장 특별석에 자리했습니다.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 이어 국제무대인 유엔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국제사회의 공감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자유와 연대 정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 의지가 담긴 연설이었다고 호평을 했고 야당은 난해하고 공허한 연설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자유와 연대 정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대해 여야는 정반대 평가를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유와 연대라는 큰 기조 아래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큰 울림 있는 연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환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유엔에서 잘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추켜 세웠는데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난해하고 평이했다며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연대라는 개념으로 다자주의를 이야기한 듯하지만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세계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자국 중심주의로 흐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자주의로 연대하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뭔가 확실한 게 없고. 김영배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우리나라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고 공허한 연설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좀 보겠습니다.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추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담당 재판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50일 민사부에만 사건을 배당하는 건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인데요. 앞서 해당 재판부는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이 전 대표 측의 직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가 절차적 위법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 판례를 벗어난 정치적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공정성을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그와 같은 정당의 자율성, 자주성을 인정했던 그 헌법 정신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신청과 항고를 것이고 재배당 요청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가 가처분 사건 채무자 가운데 한 명인 전주의 비상대책위원이 현 재판부의 재판장과 서울대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재배당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당의 지연 전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YTN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무리수로 유발한 가처분이 최소 8개가 넘는데 그때마다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냐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여당의 내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서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 간 이재명 대표는 현지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을 챙겼습니다. 특히 서민 삶을 악화하는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겠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여당과의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이런 서민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이런 잘못된 예산들을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족 핑계를 대지만 이 와중에도 연간 13조 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오후엔 주호영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예방할 계획인데요. 상견례 성격의 만남이기는 하지만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 쟁점 법안은 물론 여러 전국 현안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네, 대정부 질문 사흘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여당은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물가 안정 대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저출산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야당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직접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안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인주입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인 동포들을 만나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에 열린 동포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동포들이 혐오 범죄와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말자고 반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이 확정되면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게 관례지만 한국 대통령실의 발표가 앞서 나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일일이 확인하고 반응할 건 아니라며 입장을 자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일정은 언제 발표하냐는 질문에는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빨리 일괄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로 호송되기 전 취재진이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자신이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불법 촬영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피해자 탓이라며 원망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검찰에 송치될 때 전주환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죠. 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 반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31살 전주환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뒤 선고를 앞둔 불법 촬영 혐의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느냐는 물음에는 이 맞다고 답하면서 도주하려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전 씨는 또 범행 전 자신의 예금 1,700만 원을 뽑으려고 한 건 이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직장 동료이자 스토킹 대상이었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났는데 경찰이 전주환을 검찰로 넘기면서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전주환에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 조사 결과 전 씨는 한 달 전쯤부터 범행을 계획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8일 전 씨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는데요. 범행 다음 날인 선고 공판 때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중형을 선고받게 돼 이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피해자의 옛 주거지를 모두 5차례 찾았습니다. 지난 5일과 9일, 범행 전날인 13일과 당일인 14일엔 2번 등 4일에 걸쳐 5차례 방문한 겁니다. 당시 가방 속에는 범행 당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용된 거로 의심되는 샤워캡과 장갑 등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또 피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8일과 지난 3일, 14일 등 4차례에 걸쳐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신분을 속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이 보강 수사와 함께 피해자 유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사건을 계기로 관계 당국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긴급 잠정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 등 다양한 제도가 언급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환 사건 이후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긴급 잠정 조치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전 분리를 위한 제도로 거론됩니다. 현행법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한 달 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과 비슷하게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법원이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긴급 잠정 조치가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를 가둔 다음 사후에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어서 보호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새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과 동떨어진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이 이어진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법원에서도 이 잠정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실효적이고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인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최대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도록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가정폭력처럼 피해자가 바로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실효성 측면에서 물음표가 붙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시간은 단축될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보다 경험을 토대로 한 수사기관의 소명이 법원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운 가운데 대법원은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구속과 불구속만으로 나눌 게 아니라 영장 기각 시에도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해 무죄 추정이나 불구속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모두 이뤄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관계 기관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반짝 관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명대로 어제보다 6천 명 넘게 줄며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은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먼저 자세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만 1,286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6천 명 넘게 줄면서 4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5만 2천여 명, 절반 넘게 줄어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볼 땐 10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입니다. 신규 확진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4만 960명, 해외 유입이 32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감소한 494명으로 이틀째 4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5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7,950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이 겨울철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절기 추가 접종은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모더나사의 개량 백신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개량 백신은 초기에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동시에 대응하도록 개발한 이가 백신인데요. 사전 예약은 오는 27일부터,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합니다. 1순위 접종 대상자는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입니다. 접종 간격은 마지막 접종이나 확진일로부터 4개월 이후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50대와 기저질환자 등 2순위나 일반 성인 등 3순위도 기초 접종을 완료했다면 자녀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이 역시 10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모더나의 BA1 기반 이가 백신이 기존 백신보다 초기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1.2배, BA1에는 1.75배 높은 중환능을 보이는 등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의 대리 예약이나 1339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새 백신이 활용되는 만큼 접종 시행 초기에는 이상 반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접종자 최대 10,000명에게 일주일간 능동 감시를 통한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연준은 이번에도 0.75%포인트 인상해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관심은 0.75%포인트 인상이냐, 1%포인트 인상이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은 연준이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75 is already baked in. We believe that the markets already anticipated that. We don't believe that the 100 basis points is prudent at this time, simply because if you take the rate hikes that we've started essentially only in March, we're close to pushing 400 basis points between now and year end if the Fed continues on this current trajectory.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3.00%에서 3.25% 사이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연준 위원들의 올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와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발표됩니다. 지난 6월에 연준 위원들은 올 연말의 기준금리가 3.4%까지, 내년 말에는 3.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전문가가 올해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4%를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끝나면 올해 남은 회의는 현지 시간 11월 1, 2일과 12월 13, 14일 두 차례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최근 채소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에서 직접 길러 먹는 홈파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배송비를 아끼려고 생필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아예 한 푼도 안 쓰는 챌린지까지 등장했습니다. 고물가 시대 이른바 짠테크라고 부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볕이 잘 드는 아파트 베란다 한쪽에 오밀조밀 화분이 모여 있습니다. 로메인 상추와 방울토마토, 김장용 배추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유튜버 해글 씨는 올해 초부터 배달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직접 길러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자재 위주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전보다 배달 음식도 많이 안 시켜 먹는 것 같고요. 스스로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한다는 거 있어서 좀 성취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이창훈 씨도 취미로 시작한 텃밭 가꾸기 덕에 장 보는 비용이 줄었습니다. 손수 가꾼 작물로 하루 먹을 채소 대부분을 충당합니다. 은퇴 생활을 하고 난 뒤에는 아무래도 생활비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텃밭을 가꿈으로 인해서 엔겔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죠. 올해 채소값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농작물을 직접 길러서 먹는 홈파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소셜 커머스 플랫폼에서 최근 한 달간 상추나 대파 모종 등 홈파밍 관련 상품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러한 자급자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관련 상품군을 늘리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비를 아낄 수 있는 공동구매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대량으로 생필품을 저렴하게 공동구매하거나 주민 2-3명이 모여 배달비를 나누고 무료 배송이 가능한 주문 금액을 채우는 겁니다. 올해 8월 게시글은 작년 대비 130% 증가했고 9월 첫 주 게시글은 전월 대비 30% 증가한 상태입니다. 고물가 시대를 이겨내는 짠테크 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사이에선 일정 기간 한 푼도 쓰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단순하게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자신만의 절약 비결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다양한 챌린지를 통해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여기는 게 과거와 달라진 점입니다. 절약하는 게 막 궁상맞은 게 아니고 뭔가 도전한다 이런 것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돈을 아끼고 재미도 찾는 현명한 소비가 고물가 시대를 버티는 새로운 세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셋째를 뱃속에 가진 30대 주부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와 돈이 시작이었습니다. 빼곡한 글과 봉투에 담긴 47,000원. 큰 돈이 아니었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법원은 쌍용차 파업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는 사측과 정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30대 주부의 편지는 내 아이 미래에 대한 우려와 이웃 노동자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더 크게는 우리 노동 환경에 대한 고민이라는 내용입니다. 과거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 착안해 이른바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14억 7천만 원까지 만드는 데에는 넉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캠페인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정치권의 입법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골자지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19대와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사측의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로 법안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야당 의원 56명이 올해 안 처리를 목표로 다시 입법을 추진하면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은 손해배상 소송 만능주의로 노조를 무분별하게 옥죄어왔습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파업에도 어김없이 470억 원의 손배소가 청구되었습니다. 그간 천문학적인 손배 소송으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은 최대 100만 파운드, 우리 돈 16억 원으로 상한액을 정해뒀습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우리의 손해배상 청구액과는 참 대비되는 금액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책임있게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지키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역 대통령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는 지엄한 나라이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입니다. 대우조선 사태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회사와 국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의 짓밟혀도 치유의 법권지대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까? 네, 이번 정기국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노란봉투법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이신 건국대 한상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노란봉투법으로 부르고 있죠. 이 법안 여러 개가 있는데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 한 50여 명이 함께 낸 법안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 법안을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핵심 내용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번 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뭐 파업촉진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본다면 단체 교섭 촉진법입니다. 우리 헌법 33조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지위의 그 개선을 위해서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그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든 또는 사업자들의 재산권이나 경영권보다 우선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게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헌헌법 이래 일관된 원칙이었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법원이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좁게 그리고 그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해석해온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은 그런 그 잘못된 법 체계에
그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2개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 그 노동조합법 2조를 개정해서 사업자의 범위를 그러니까 그 원천 기업이라든지 또는 택배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키자. 그래서 단체 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자. 그게 있고요. 제3조를 개정해서 그러니까 파업을 한다든지 그 쟁의를 하는 경우에 이제 사업주 측에서 이 쟁의 행위를 빌미로 해서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박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을 사망의 지경에 이르기 밀어내는 이런 그 사실상의 부당 노동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 이 손배소송이었거든요. 그런 손배소송의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이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쟁의 행동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자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을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떼어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찬성을 하시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반대쪽 입장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질문을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현행법에도 쟁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원래 노동조합법이 1953년에 만들어질 때는 모든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거기다가 이 법에 의한 쟁의 행위라는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너무나 넓어지게 된 거죠. 실제 거기에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노동사건은 노동법의 규율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원은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민법이라는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민법을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노동쟁의 또는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사회법이나 또는 노동법적인 그런 논리가 적용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노동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그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번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은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편향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 있는 이런 잘못된 법 관행과 법 체계를 수정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 쟁의 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노동법 안에서 노조법 안에서 다 다룰 수 있도록 구체화하자는 취지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법안 내용을 보면 좀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단체, 그러니까 노조라는 단체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근대법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체가 있으면은 그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단체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개인이 책임질 때는 이 단체의 의사와 독립해서 개인이 따로 행동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그런 법리의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그 노동자로 하여금 노조를 탈퇴하게 만들거나 또는 노동조합 구성원들, 조합원들에게 일종의 급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는 이런 행위가 사실상의 부당 노동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배소송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명분 하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또는 노동조합을 와해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법안 내용 또 한 가지를 보면 손해배상으로 노조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면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업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손해를 발생하게 된 원인에 기업 경영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그 노동자들의 요구는 원청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단체 교섭에 들어와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원청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은 그런 그 노동자들의 주장을 일거에 그냥 거부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과연 그랬을 때 적어도 이 그 하청 기업의 노동 그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우조선해양이 그런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했던 손해, 경영상의 손해죠. 또는 경영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야기된 손해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은 누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질문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죠. 실제 단체 행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기업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그런 그 취지를 판단한 바도 있는데요. 헌법에서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단체 행동권이 행사됨으로써 경영이나 사업의 진행에 방해를 받고 그 방해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사용자가 수인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파업으로 인해서 또는 단체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누가 질 것이냐. 우리 헌법은 이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져라. 그것이 특별히 아주 폭력이나 또는 그 파괴 행위로 인해서 야기된 직접적인 손해, 뭐 기계가 좀 부서졌다든지 또는 버스가 그 운행을 못하겠다든지 그런 정도의 손해는 당사자가 지었지 모르겠으나 어떤 경영 과정에서 사업의 중단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일실소득들은 그거는 사업자가 부담하라는 게 우리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에서는 불법 쟁의 행위까지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용자의 재산권이 좀 과도하게 침해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일각에서는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불법과 탈법이라는 것이 외국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불법과 탈법이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과 탈법으로 규정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단체 교섭, 그 노동자들이 정당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데도 불응한다든지 또는 성의 없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 교섭권 자체를 형이화시켜버리는 바로 그런 행위 자체가 탈법과 불법인 것이죠. 그걸 좀 주의할 필요도 있고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탈법이나 불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탈법, 불법의 가능성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입니다. 헌법에서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자들이 사후적인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고 또는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일단은 그런 보장하에서 노동쟁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노동쟁의의 합법성이라는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정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 행동까지도 법원이 이게 잘못되었다 또는 위법하다 그렇게 판단함으로써 이 단체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었던 게 우리의 현실이었죠. 지금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배경도 거기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심스러울 때는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헌법의 명령이고요. 그런데 우리 법원은 그렇게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측에 훨씬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이걸 깨쳐야 되는 것이죠. 그럼 경영계가 내놓고 있는 주장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쟁의 행위가 잘 보호되고 있다는 취지예요. 점거도 일부 가능하고 대체 근로도 지금 금지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렇게 아주 미시적인 부분에서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런 나라, 우리나라보다 노동권을 덜 보호한다라고 이야기되는 나라에서 노동운동을 두고 빨갱이니 좌익이니 또는 사회 불안요 인사니 이런 뭡니까 낙인을 찍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제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동이라는 것 또는 노동운동이라는 것을 하나의 사회적인 제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행동 또는 어떻게 보면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불법시 해왔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 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갔던 게 여태까지의 그 추세였죠. 노란봉투법도 바로 그런 잘못된 그렇게 전반적인 사회 체제에 대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이런 헌법 명령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론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픽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노란봉투법 찬반을 물었는데 반대가 조금 더 많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여태까지 우리 국민들은 파업이라는 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그 체제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업은 잘못된 것, 해로운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내재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 더 나아가서 손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순간 손해는 당연히 전부돼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정의관념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저 설문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사회적인 잘못된 관행을 반복 생산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제대로 질문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 단체 교섭에 사용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경영상의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또 같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됨으로써 노동자들은 자기의 생계를 포기해야 되고 삶까지도 저버려야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국가는 입법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같이 했어야 됐던 거죠. 좀 여러 가지 질문이 함께 좀 이루어졌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쨌든 입법 논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많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한상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에 반입되는 택배를 검색하는 건물을 새로 짓는데 25억 원 정도를 추가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호시설 첨단화를 위해 청와대를 쓰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는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서 용산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 경호처 시설 신축 예산안입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반입되는 택배와 우편물을 검색하는 통합검색센터를 새로 짓는 예산으로 24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임시 컨테이너 건물에서 폭발물이나 화학약품이 반입되는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검색 장소가 협소해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3월 대통령실 이전 발표 시엔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이 필요하다고 밝힌 다른 예산안은 더 있습니다. 외빈 방문이나 국경일 등 정부 행사로 대통령실 경내에 국빈 환영식장을 설치할 때 카펫을 까는데 제작 비용으로 8천만 원이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만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비에 5억 원, 청와대 국민개방 홈페이지 제작 비용 4억 7,100만 원, 서고 부족을 이유로 대통령 기록물 수집 차량 대여 비용 1,100만 원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새로 파악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34억여 원에 달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결정 당시 496억이었던 이전 비용은 영빈관 신축 논란 이후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지면서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예산을 낭비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민생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실은 택배 검색센터 신축은 고도화하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려고 경호시설 첨단화 필요성이 제기돼 청와대를 이용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예산안도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업무 연속성을 위해 계속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용산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1주년 행사 역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정부에서도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예산안 곳곳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요 예산을 명확히 밝히라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기에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근무 시간에 직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까지 시도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과장급 직원 A씨를 파면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 집에 몰래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피해자 물건 사진을 찍은 것도 모자라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까지 시도했습니다. 허위로 출장 신고를 낸 뒤 근무 시간에 빈집에 드나드는 수법을 썼습니다. 뒤늦게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고 결국 A씨는 징계와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경부는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안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고 성폭력 전문 예방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겠다고 여성가족부에 보고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성비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B씨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 동안 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42건으로 1년에 평균 8건이 넘습니다. 공직사회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신당역 보복살인 사건도 동료 직원에 대한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스토킹과 살인의 발단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공직사회 내 성폭력에는 훨씬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오늘 아침 날이 무척 쌀쌀했죠. 밤사이 강원도 설악산의 기온이 3.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기상청 공식 관측 지점은 아니지만 2000년 이후 가장 빠르게 관측된 설입니다.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낮 동안에는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5도, 파주는 24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만큼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15도 안팎의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겉옷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다만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5도, 대구는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절기 추분인 금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고요. 여기서 자유를 21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유를 취임식 때부터 또 국회 연설 때, 또 연설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자유인데요. 네. 이번에도 자유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문제는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와 과연 얼마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볼 때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차원의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입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다 그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 가치에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전환기의 여러 가지 식량, 보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유엔 어떤 체제 위협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총회의 자리였는데 뭐 자유, 연대 이 안에 모든 가치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예. 결국은 각 국가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지금은 이제 중견 국가로서의 어떤 그 자기 위상을 갖고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 있는 말씀이라도 좀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그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그동안 유엔과 국제기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국제 무역 자체의 질서를 흔드는 미국 주도로 해서 흔드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국가 연대를 해치는 이런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연설문 속에 함께 담겨져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조금 허공에 뜬 메아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변화된 대한민국의 위상만큼의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예, 아쉬움이 남는 연설이었다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할 때 보통 북한을 중요하게 언급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잖아요. 8.15 선언 때 했던 기념사에서 얘기했던 담대한 구상 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안 했다라는 건데 담대한 구상은 뭐겠습니까?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식량 공급, 금융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 민생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반응은 상당히 날카롭고 적대적이었잖아요. 네. 지난 9월 9일 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절대로 핵 포기 안 하겠어. 그리고 핵을 선제 타격하겠어. 이런 선언까지 해버렸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면 우리가 뭐 해줄게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되게 난해하다, 뭐 공허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기조연설이잖아요. 거기 어떻게 구체적인 얘기를 다 담습니까?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자유, 확장, 연대의 정신 강조한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얘기하셨다. 그렇게 좀 평가해 주시면 되지. 아니 거기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왜 안 들어갔어? 비핵화는 왜 안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대통령께서 자유를 지키자 그러고 확장시키자 보편적인 가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의 이러한 기조연설을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내에서 다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표현의 자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의 이러한 기조에 대해서 신념과 철학에 대해서 왜 귀담아 듣지 않고 왜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할 거고요. 보충을 조금 해드리면요. 비교되는 것이 이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다시 요청을 했어요. 유엔 총회 연설 자리에서. 이것이 비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일본이 패싱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과 또 대한민국, 북한. 뭐 이 삼각체제로 해서 계속 대화 주도권이 이어졌었는데 이것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뭐 전혀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비핵화라는 사전 전제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화하지 말자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북한에서 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북에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한두 가지 언급 정도,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언급 정도는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침 이 빈 공간을 일본 기시다 총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유엔 총회에서 여러 가지 유엔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엔의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연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 그 연대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평화를 전제로 한 국제기구의 국제사회 연대거든요. 그 속에서 보면 하나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북한과 일본의 평화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어떤 실천적 과제를 제시한 것이죠. 그것이
현실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주제에 접근한 연설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총회 주제에 맞는 대한민국의 실천 과제와 실천 프로그램 혹은 어떤 그 미래 방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말씀이고 야당의 주장에는요. 아쉬운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받아주시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연설문을 작성한 그 연설 그 비서관이나 혹은 뭐 주요 관계자들도 다음 국제 연설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꼭 살렸으면 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정치권에 금도가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상대 진영의 대통령이라도 외국에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 그래도 야당이 비판을 좀 자제하고 좋은 성과 갖고 오시라 이런 덕담 정도는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조문 외교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더니 외교 참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왜 언급을 안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께서 기조연설 때 얘기를 했죠. 북한의 핵무기와 인권 유리 때문에 세계의 평화와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셨고 기본적으로 한국은 긴축경제에도 약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배려를 했다. 팬데믹 기금 3천만 달러 우리가 다 제공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부적으로 본인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좀 아무리 야당이지만 외국에 순방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국가 원수에 대한 태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오시면 좀 비판을 제대로 하시고 국정감사 때 비판 제대로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뭐 기시다 총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 뉴욕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알고 사실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뭐 될지 안 될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럼 만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본 언론 통해서 나왔죠. 그렇죠. 예. 그리고 5개의 국가들과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빠져 있어요.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과연 세계 선도국과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일본 총리가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느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물론 외교적인 프로토콜상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잘못한 건 맞아요. 보통 정상회담 같이 하게 되면은 동시에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김태호 안보실 차장 같은 경우에 먼저 발표해버렸잖아요. 네. 당연히 외교적인 관례, 그다음에 신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일본이 과연 그러니까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아무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본인 낮잖아요. 예. 대략 29%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만나면은 다시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라든지 그렇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에 대한 배상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치 않은 답을 하게 되면 본인은 일본 내에서 또 지지율이 하락할 거다. 그러니까 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과거지향적인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저런 태도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일종의 뭐 여론전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안 하겠다라는 강도가 높아요.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일본 내에서의 반응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비서관님.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당위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또 지도자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일 텐데 어떻게 국내 사정과 연결되어서 해결하느냐라고 할 때는 서로의 해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제 다음번 또 선거를 앞두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외부의 갈등거리가 있을 때 내부에서 그 국정을 운영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일본과의 어떤 여러 가지 무역 갈등 문제도 있었고 그쪽에 사실 도발이었죠. 예. 일본의 일방적 도발이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비판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서 당선되시고 그리고 취임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일본에 어떤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만남이 성사된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외교 프로토콜이 어긋나고 기시다 총리나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일본 국내 정서상 불리한데 이것을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어떤 멘트로 마치 한국 정부의 외교의 승리 마냥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은 있겠습니다만 영국에서의 조문에 있어서의 어떤 외교적인 난맥상 그리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와의 어떤 회동이 성사된다라고 했다가 이것이 무의로 돌아가고 있는 점, 뭐 최종적으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대통령을 모시는 그 외교 안보 분야의 참모들 매우 심각하다. 대통령이 어떻게 일일이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의 외교 프로토콜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라고 핵심을 찔러주면 그 대통령께서 그럼 내가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라고 할 때 이것이 심각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거나 혹은 우리 국내 정서상에 정무적으로 뭐 불리한 조건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조언을 드리겠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 최종 판단하는 건데 네.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그야말로 대통령 잘 모시기,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사전에 하고 그리고 나서 일이 벌어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한일 관계에서의 굴욕적인 한국 정부의 모습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일본과의 어떤 회동 그리고 영국에서의 여러 가지 조문에 있어서의 외교적 미숙함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을 크게 하고 돌아오시라. 나토에서는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가 이번에는 외교안보 분야의 어떤 비서진들에 대한 문제점, 외교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또 크게 지적받고 있는 마당이니까 저는 반성하는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강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그 다음 대통령 건강합니다. 그렇습니까?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빈관 신축 논란이 이전에 있었고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이 타는 헬기가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내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뼈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꼬리 날개가 손상된 것?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네, 총리가 저번에도 신문으로 봤다고 답변했었는데 이번엔 사실 신문에 안 났던 내용이거든요. 참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정말 창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는 국정 운영의 중요한 한 축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신문 보고 알았다.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본인도 문제고요. 본인을 모시고 있는 참모도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책임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책임 총리를 강조하셨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관심이 없나? 다른 쪽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잊어버리셨나? 아니면은 신문에 안 나온 걸 신문에서 봤다라는 거짓말을 하셨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적절하고 잘못된 말을 하셔서 참 뭐라고 항변하기도 참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어느 정도 같은 평가를 내리실 것 같은데. 창피한 일이죠. 예.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총리 자리만 앉아 있을 뿐입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어제 그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도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머뭇머뭇하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저 자리 지키는 총리에 불과합니다라고 스스로 자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애둘러서 추상적인 이야기로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총리가 서 있으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도 이렇게 폭락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리에 대한 고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를 치르면서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동시에 신문에 안 났는데 신문을 봤다고 거짓말 치신 저 헬기 문제. 예. 보통요. 대통령 헬기가 뜰 때는 헬기가 세 대가 뜹니다. 똑같이 생긴 세 대가 떠서 예. 여기에는 이제 수행원들도 같이 타고 저도 정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지역 순방 가실 때 이제 같이 타고 그랬었는데 어떤 것이 대통령 헬기일지 몰라요. 네. 쭉 같이 가다가 방향적으로 분산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기에 세 대 헬기 착륙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한 대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대통령의 어떤 그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얼마나 좁으면 내리다가 나무를 칩니까?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토론과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결국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시대적인 큰 개혁 과제인 것 마냥 주장을 하시다가 지금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이 지금 노정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한 접촉사고 정도, 교통사고의 접촉사고 정도로 치부하지 말고 정말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그리고 지금 영빈관 문제도 뭐 조금 이따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될 그 짐이 너무나 크다라고 한다면 오늘 조선일보에서 논설에서 동아일보 논설에 나왔더라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논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언론인데 여기에서도 차라리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어떤 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이러한 문제와 또 예산 낭비의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온 건 없는데 사실 소장님께서 방송 전에 해주신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방송 중에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대통령실 인원이 최근에 한 50명 정도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뭐 변호사로 지금 채워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50명이 한꺼번에 채용되는 것은 아니죠. 적임자가 있는 것이냐 각 수석별로 수석실별로 채워지는데 지금 채워지는 분들을 보면 좀 다수가 변호사분들로 좀 채워지고 있다라는 좀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건지 아니면 비서실장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검핵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만약 변호사들로 채워지거나 아니면은 계속 공무원 했던 분들로 채워지게 되면 대통령실을 왜 둬요? 그렇잖아요?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집단이 대통령실이어야 합니다. 네. 공무원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분들과 공무원에 했던 분들 이런 식으로 섞여서 올바르고 좀 보다 긍정적인 판단과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방적인 판단만 내릴 수밖에 없는 인적 구조로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채워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정치권에 있던 분들도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책으로 좀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복전 비서관님도 정무적 판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고요. 네. 그 마키아벨리가 쓴 책에서 보면 정치를 하기에 가장 좋은 직업이 변호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자유스럽기도 하고 법에 대해서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변호사들이 법조인들이 와서 정치 수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한 국가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조언해주는 이런 자리인데 지금 보면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비서관으로 혹은 뭐 비서로 들어오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방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법치 플러스 정치 그리고 민심 그리고 행정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한 부분인 것이죠. 일종의 게임의 룰을 관장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게임은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대통령의 판단과 우리 국가에 나아갈 방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비서진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특정 직역에 있는 이런 분들로만 구성된다라고 하면 그 대통령실의 결정과
어떤 국가의 결정 또한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이런 걱정을 좀 끼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저희가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준석 전 대표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일단 1차적으로는 나왔습니다. 성접대 등 알선 수재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두 가지는 앞으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일단 뭐 예상했던 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는 상관없어요. 우리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경찰의 조사와 결과랑은 우리 윤리위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쨌든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증거 인멸을 하고 교사하고 이런 것들의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과는 이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왜 벌어졌어요? 이준석 대표는 성접대를 받았다. 그래서 증거를 인멸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징계한다. 라는 것부터 출발했잖아요. 예. 네. 성접대 받은 것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든 뭐 어쨌든 무혐의가 난 거 아니에요? 불송치 결정 난 거 아니겠습니까? 알선 수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에요. 예. 그러면 징계하지 말아야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윤리위원장이야 윤리위원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우리 윤리위원장이야 윤리위원들 다 사퇴하겠다. 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좀 논의를 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이미 내려졌던 6개월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도 비대위원회에서 취소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압력과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이준석 대표 쫓아내기에 윤리위원회가 하나의 뭐 도구로 사용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찰에서 판단한 게 혐의가 있다 없다 이건 아니고요.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네. 예, 송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 혐의가 있고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우리가 불송치해요라고 하면은 부대 의견으로 그걸 써요. 성접대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가 있고 그 받은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법적인 판단 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부대 의견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명확한 어떠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무혐의로 봐야죠. 그러면 그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게 큰 영향이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영향은 있겠죠. 윤리위원회에서는 야, 무고로 기소되면은 야, 기소됐으니까 우리가 더 한 번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이 사건이 벌어졌냐고요. 성접대 의혹받은 당대표 징계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불송치 무혐의인데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모순된 행동들이죠. 예. 네. 처음부터 모순된 행동으로 시작한 것이 이준석 일종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불송치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다 이미 예상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알선 수재에 대해서는 뭐 추석 때 한 20만 원 상당의 선물 이런 부분까지도 알선 수재로 하기에는 이 또한 혐의가 좀 불충분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그 증거인멸과 그다음에 무고 혐의인데 예. 이것 또한 다 앞에 있는 사건들과 연동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현재로서의 가능성은 굉장히 이준석 승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예. 것이 그 법조 전문가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 사법적인 판단이라기보단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사건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당의 대표가 아무리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만 성상납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자리를 좀 비켜주시라 라는 목소리를 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켰던 것이죠. 예. 거기에 그러면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뜻도 맞지 않는데 그러면 축출합시다 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고 네. 그것이 지난번 그 1차 징계가 진행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2차 진행은요 이미 지났습니다. 성상납 의혹과 알선 수재, 무고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일단 당에서 이준석을 때렸어요. 때린 사람이 당에 대해 욕했습니다. 너 당에 욕했어.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하자라는 국면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라 네.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정치적 행위로 이어지는 2차 징계는 피하기가 어려울 것
라는 어떤 예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기로 한 거죠. 개시 결정을 그렇죠? 했으니까요. 네. 28일이 원래 이제 네. 가처분 신문 기일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 윤리위가 열려서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28일 날 징계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윤리위원들이 다시 한번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의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웃긴 행동을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번에 인용 결정 내린 재판부니까 이번에 다른 재판부한테 판단을 받고 싶다. 네. 또 하나의 문제는 비대위원인 전주의 의원과 가처분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공정성에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기피 신청을 한다 이러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유로 웃기잖아요. 자기네들 비대위원과 같은 학교 나와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허술하게 기피 신청도 하고 있는 변호인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단추가 잘못 깨지고 무리하게 징계하려다 보니까 다 뭐 엮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리하거나 꼼수 쓰지 마시고 그냥 원래 당원 당규대로 원칙대로 돌아가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징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징계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제명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대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당 권고. 그 거의 사실상 비슷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열흘 후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예. 탈당되니까. 아니면은 당원권 정지 3년. 그럼 2024년도 총선에 출마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징계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재판부 변경 신청한 건 어떤 생각이세요? 정치적 압박을 하는 것이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에 너무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선을 넘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그 판사에 대해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차적 과정도 밟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당신 찍힐 수 있어.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대법원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할 텐데, 그때 이 판사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라 라는 경고를 보내는 정치적 압박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그 징계 수위, 징계 수위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제명은 부담이 되니까 탈당 권고나 혹은 뭐 최대 당원권 정지 기간을 두어서 이준석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러한 족쇄까지는 강하게 묶어놓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적 부담을 많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고 주요 어떤 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윤핵관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진행시켜놓고 다시 후퇴할 가능성은 저는 전무해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최근 그 문자 파동으로 논란을 빚었던 유상범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한 거 아닌가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경찰이 수사 상황을 윤핵관과 공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 유상범 의원의 얘기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정보도 제대로 못 얻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경찰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제 한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불송치 결정한다라고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짜고 치는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서 입증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부 소통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는 하지 못할 거다. 다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일종의 어떤 그 벌, 이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유상범 의원도 자신 있게 진행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전화기 문자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 언론 탓을 해요. 정진석 의원 같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인들 반성해라,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는요, 공인이에요.
공인은 사생활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판단과 생각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5년 전인 2017년 6월 10일에 정진석 당시의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요. 여당이 언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언론은 정권 눈치 볼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말아라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5년 후에 여당이 됐다고 본인이 언론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네, 쓴소리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복잡한 상황에 빠져있는 국민의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말자고 반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이 확정되면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게 관례지만 한국 대통령실의 발표가 앞서 나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현재 일정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일이 확인하고 반응할 건 아니라며 입장을 자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일정은 언제 발표하느냐는 질문에는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빨리 일괄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지 관심인 가운데 우리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인데 지금까지의 접근과 달리 정무적으로 미국의 오류를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 공항에 내린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시간 비행 내내 뜬 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RA 걱정하더라고 모셨습니다. 이 장관이 만날 상대는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으로 앞서 한국으로 오려던 7조 원짜리 타이완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유치한 장본인입니다. 미국 정부 반도체 배터리 산업 사령탑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러먼도 장관을 상대로 이 장관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정무적 관점에서 미국 정부를 압박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오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좀 되도록. 정치적 산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당장 수정하긴 어려운 만큼 중간선거 전까지는 경제 정치적 논리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도 러먼도 장관과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다룰지 여부 등을 단판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두 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제 생각에 뭐 어제가 정해진다고 해서 뭐 그것만 하고 뭐 정해지지 않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제가 추측은 하는데요. 이 장관은 러먼도 장관을 만난 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뉴욕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전기차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미국에 해왔습니다. 인플레이션법을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답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대통령실에 반입되는 택배를 검색할 시설의 신축비를 포함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 추가로 34억 원 책정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을 보면 대통령 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에 택배와 우편물 정밀 검색을 위한 통합 검색센터를 새로 짓겠다며 24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 경내에 설치할 국빈 환영식장 카펫 제작 비용 8천만 원 등 모두 5억 6,200만 원을 배정했고 대통령 비서실은 또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 행사 비용으로 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택배 검색센터 신축 예산으로 25억 원이 책정됐다는 YTN 단독 보도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예산으로 용산 이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오늘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전 정부에서 집행된 적이 있는 사업 예산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무리하게 끼워서 맞추는 식의 보도에 신중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도화하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경호시설 첨단화 필요성이 이전 정부부터 제기됐고 청와대를 이용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택배 검색센터 사업을 결정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추가 가처분 신청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장에게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0일 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건 공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 제51 민사부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이 전 대표 측의 직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당의 요청은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YTN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무리수로 유발한 가처분이 최소 8개가 넘는데 그때마다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냐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이용호 의원은 당이 이준석 전 대표와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서 당과 이 전 대표가 서로 너무 멀리 와서 화해하기에는 불가역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씨앗은 성상납 의혹에 휩싸인 이준석 전 대표고 이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의원의 피로도도 높다며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전한 배경이 이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옹호는 아닐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9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4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71억 달러로 6.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1억 6천만 달러 흑자였지만 올해는 원유나 가스 등 에너지원 수입액이 크게 늘어서 41억 달러 적자를 봤습니다. 정부가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석유와 가스의 수입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절약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열린 수출입 동향 점검 회의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 수급과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른 무역 수지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리말 대체어로 고물가 경기 침체가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경기 불황 중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을 일컫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대신하는 쉬운 우리말로 고물가 경기 침체를 제안했습니다. 또 근무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인 노마드 워커를 대체하는 우리말로 유목민형 노동자를 선정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가 턱밑까지 다다른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직권을 남용해 귀순하겠다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에서 고발됐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를 소환한 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남으로 내려온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송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은
그 기순 의사의 진정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해야 한다며 의도가 불순해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강제로 돌려보낸 건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 정부 고위직들은 잇따라 검찰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김육은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한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차관급들은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윗선인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송 사건 1년 뒤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역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겨누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군, 해경이 청와대 뜻에 따라 피살 공무원이 월북하려 했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관련 정보를 취사 선택했다는 의혹입니다. 다만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수사 속도는 비교적 더딘 상황입니다.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 발인 조사도 상대적으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어민 북송을 앞두고 관련 기관들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은 서해 피살 사건에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서 연루돼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뒤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전주환은 자신이 진짜 미친 짓을 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불법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 후에 재판 출석하려고 하셨던 거 맞나요? 그건 맞습니다. 범행을 도주하려고 하신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돈은 왜 뽑으셨나요? 돈은 왜 뽑으려고 하셨나요? 부모님 드리려고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진짜 정말로 죄송합니다. 유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예, 정말 죄송합니다. 검찰이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전주환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형사 3부장을 팀장으로 4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전주환에 대해 최대 구속기한인 20일 동안 철저한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으로 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이 외부인의 불법 침입을 휴대전화나 112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알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시범 운영합니다. 설치 대상은 스토킹 범죄를 비롯해 보복 범죄 우려가 큰 피해자로 CCTV가 저장된 피해자 얼굴 외에 침입자를 인식해 집 주변 배회 사실 등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하면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그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얘기하자 2달 동안 16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해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 SNS를 통해 마약을 팔려고 홍보한 게시물 4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인터넷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 게시물 4,1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사례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마약류 성분이나 은어와 함께 판매자의 익명 SNS 아이디를 함께 게시해 구매자들의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외환 거래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베트남인 A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과 베트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약 1,000억 원대 규모 불법 해외 송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한국 시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베트남에서 산 비트코인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겨 매도하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대전 복명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방 전기레인지와 각종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30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 고양이가 건드려 전기레인지 전원이 켜지면서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최 전 의장을 불러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성남시 의회 의장을 맡아 위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가 더욱 쌀쌀해지면서 강원도 설악산에는 올가을 첫서리가 내렸는데요. 기상청 공식 관측 지점은 아니지만 2000년 이후 가장 빠르게 관측된 설입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앞으로 기온은 1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는데요.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5도, 대구는 2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절기 추분인 금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